안녕하세요. 텍스트라 연구소 양성훈 소장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법인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는 160개사, 절세 금액은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관련해서, 명의신탁 주식이죠. 그 관련해서 명의신탁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명의신탁 주식 관련해서 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강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또 대표님들이 인지를 못하시지만 그 명의신탁이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법상 발기인 제도가 있어요. 상법상 발기인 제도는 크게 두 번의 변화가 있었는데 대표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96년 9월 30일까지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7분이 있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은 3분이 있으셨어야 되고요. 7월 24일부터 한 분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법인 설립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발기 설립이 있고 변태 설립이 있거든요. 두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법인 설립은. 이 발기 설립과 변태 설립의 차이는 뭐냐면 납입하는 자본금이 현금이면 발기 설립이고요. 현금 외의 자산이면 변태 설립이라 그래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발기인 제도라는 건 납입자본금을 현금으로 냈을 때 그런 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데 96년 9월 30일까지는 7분의 발기인이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발기인은 최초 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분, 7월 24일부터는 한 분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어찌됐든 주주가 몇 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 주식을 많이 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썼습니다. 이 과점주주는 기준이 뭐냐면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게 되면 세법상 과점주주라고 하고요. 이 과점주주가 됐을 때 세 가지 불이익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법인세의 2차 납세 의무가 과점주주에게 가게 되고요. 이거는 대표님과 특수관계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의 그런 간주취득세 2%가 따라가게 되고요. 세 번째는 경영권 프리미엄 20% 할증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법인 주식의 20% 할증평가는 재작년부터는 자산 5천억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이상인 법인만 해당하니까 이제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법인세 2차 납세 의무도 대부분 잘 모르시지만 2021년 개정 세법에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2차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대표님의 신용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은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신용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상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시켜서 사업의 주체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셨는데 그게 이 명의신탁 주식에 발생하는 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 부차적인 부분은 우리가 배당을 하게 되면 분리과세라고 해서 배당소득세 그 분리과세 한도 내에서만 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자 배당소득을 합쳐서 분리과세 한도라 그러는데 2천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주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원인으로도 명의신탁 주식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2차 납세 의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풀이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점주주가 됐을 때 네. 이런 거죠. 주주가
A, B, C, D 주주가 있고요. 모두 가족입니다. 가족이고요. A가 CEO라고 예를 들게요. 아버지입니다. 네, A가 40% 갖고 있고요. B가 와이프입니다. 사모님. 30% 갖고 있고 자녀들이 이게 자녀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15%, 15%씩 갖고 있습니다. 네, 법인이 법인세 1억을 체납했다라고 예를 들면 체납입니다. 네, 이 주주들에게 어떻게 체납된 금액이 가냐면 A 주주에게 4천만 원, B 주주에게 3천만 원, C 주주에게 1,500만 원씩 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과거의 형태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21년도에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세 이차납세 의무가 개정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회사에 재직하지 않고 주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가능합니다. 그러면 1억을 체납했을 때 아버지에게 4천, 3천 나오는 건 그대로고요.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다시 이 4대 3으로 비율을 나눠서 여기 추가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신에 C, D 자녀는 법인세를 추가로 내실 일이 없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세금 부분이라서 확실히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네. 드렸고요. 이어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의신탁 주식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가장 큰 문제, 첫 번째가 변심입니다. 변심, 마음이 변하는 거죠. 우리가 실질 주주를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명의를 빌려준 분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변심의 문제는 뭐냐면 명의수탁자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이러이러해서 명의가 필요하니까 좀 빌려다오 하면 통상 명의신탁 주식을 의뢰하는 분들은 친척, 그리고 절친한 친구, 동창, 요 정도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명의만 빌려주고 1억짜리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때 명의당 1,000, 2,000 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금액도 크지 않고 또 워낙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회사는 계속 우상향하게 됩니다. 회사는 계속 우상향하게 되는데 이 처음에는 얼마 안 됐던 돈들이 1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 50억, 100억, 200억, 300억이 넘어가게 되면 누구라도 욕심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관계가 여전하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아무리 친한 사람도 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면 형제간끼리도 얼굴 안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상담한 강남에 있는 한 업체도 형제간 간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 이제 명의신탁에 문제가 크게 생긴 건이 하나 있는데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라는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명의신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 주식이야 라고 우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때 굉장한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명의 수탁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것도 굉장한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제 고객사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수탁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중소기업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이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가족들은 금융재산 조회를 하다 보면 볼 수 있어요. 네, 보이게 되면 그래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큰 충격이 사로잡혀 있는데도 그런 재산 내역을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해 놓으셨구나라고 약간의 안도감도 들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불행 중 다행으로 정말 좀 감사한 마음도 많죠. 네, 그런 분한테 가서 이 명의 신탁자는 이게 이래해서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명의 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버님과 관계가 각별한 관계였겠죠. 그러니까 알고는 지냈을 텐데 삼촌 말씀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제 고객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액면가 5,000원짜리가 그때 15만 원 정도 시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돌릴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양수도로 합시다라고 해서 가격을 12만 원, 13만 원 정도로 제가 해서 가져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명의 수탁자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이 지금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입증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입증하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이 입증을 해야 명의신탁 주식을 내 주식이다라고 확인받아서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입증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자본거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본거래의 위험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했는데, 2000년 1월 1일 날 설립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2000년. 네, 그리고 증자를 했는데, 2005년 1월 1일 날 증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일 날 다시 증자를 했어요. 2015년 1월 1일 날 다시 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주가 몇 명이었든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증자를 할 때는 액면 증자를 해도 되고 시가 증자를 해도 되고 주주 전원이 참여한다면 그 사이에 어떤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설정해서 증자를 하셔도 다 가능합니다. 네, 이게 주주평등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명의신탁 주식을 했고요. 증자할 때마다 동일한 비율로 참여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는 당연히 액면가로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 증자할 때마다 주주 전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액면 증자를 했을 겁니다. 네. 시가가 얼마가 됐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액면 시가 그 사이의 가격, 그 이상의 가격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주주가 주주 전원이 참여하는데 시가 증자하겠습니까? 제3의 투자자가 아니면 무조건 액면 증자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명의신탁이었다라고 나중에 확인을 받게 되더라도 여기에 붙는 세금의 기준이 있겠죠. 네. 처음에 설립할 때만 액면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증자할 때마다 제가 액면 증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시가 증자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게 봐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아까 배당의 분리과세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다라고도 말씀드렸고 또 가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도 명의신탁을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증여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이 처음에 설립 때만 액면을 감안하는 거고요. 그때 증자, 이후 증자는 액면 증자를 했음에도 명의신탁으로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낼 때는 시가 증자한 거로만 본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한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 처음 설립하시고 나서 증자를 여러 번 하셨다면 그만큼 세부담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할 때 이게 분명히 명의신탁이라는 걸로 가져오고자 하면 입증 문제가 따라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양수도로 거래를 하게 되겠죠. 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수도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수도. 네. 양수도로 가져올 때는 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특수관계 여부. 특수관계는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가지 법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이 3가지는 동일한 기준이고요. 거기에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5가지에서 기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가 기준이고요. 특수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양수도 대가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특수관계가 있게 되면 3억이나 30%, 시가와 거래가, 시가와 그 거래가겠죠. 그 차익이 3억이나 30%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거 기준 하는 거고요. 특수관계가 없게 되면 30%만 따라하게 됩니다. 네. 특수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금전이 거래가 돼야 됩니다. 네, 주식을 사오는 거니까 당연히 금전이 지급이 되겠죠. 근데 이게 주식 가치가 너무 높게 되면 이 금전이 용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양수도로 가져오는 건 이 시가총액이 낮고 주당 가치가 낮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지만 어찌됐든 금전이 오고 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라는 입증 문제가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 해지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지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이 해지로 가져오는 방법은 간접 증빙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금납입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주금납입 증빙. 이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배당금의 실질 기속이 있어요. 세 번째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가 있고요. 해지 약정서. 네 번째는 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은 또 2가지로 나눠져요. 변론 판결과 무변론 판결로 나눠집니다. 네,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외에 양수도로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명의신탁 주식 해지로 가져오는 거, 세 번째가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2014년부터 국세청에서 대표님들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왜냐? 2013년에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이 중기청이든 어디든 다 조사를 해봤어요. 대표님들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겁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1위가 명의신탁 주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급하게 이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낸 게 그때 명의신탁 주식 환원 간소화 제도라고 했었어요. 그게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은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이따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신청하시려면 첫 번째는 해당 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이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가 모두 발기인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이 2가지 조건만 맞출 수 있으면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통하면 100% 환원 가능합니다. 100% 가능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이 되고 두 번째,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모두 발기인이라면 이 확인제도를 통해서 100%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두 번째, 명의신탁 주식 해지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해지로 가져오는 방법은 첫 번째 주금납입 증빙이 있어요. 주금납입 증빙.
주금 납입은 대표님들 다 아실 거예요. 납입 자본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제가 은행에 가서 안녕하세요. 저 여기 법인 설립 자금 납부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은행원이 제가 맡기는 이 예금을 별단 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별단 예금이라는 계정은 은행의 가계정이고요.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계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법인 설립 자금이라고 해서 1억 원을 맡기게 되면 별단 예금에 양성훈 1억 원이 써지게 돼요. 1억 원. 네, 그리고 놓고 나서 대표님은 법무사 사무실 가시겠죠. 대표님은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이 주금납입 증빙이랑 기타 발기인 총회 의사로, 그리고 정관, 그 외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신 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치게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치게 돼요. 그러면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나면 2, 3일의 소요기간이 생기고요. 설립이 되게 됩니다. 설립이 되게 되면 대표님께서는 설립일자 기준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다시 은행에 가시는 거예요. 은행에 가시게 되면 이 법인 통장 만들어주세요라고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성훈 1억 원이 주식회사 우리나라라는 회사를 세웠으면 주식회사 우리나라 통장에 양성훈 1억 원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 날짜가 2, 3일이 걸리겠죠. 맞죠? 그러면 주금납입 증빙이라는 건 이 양성훈 1억 원이 첫 번째 증빙이 돼요. 가장 증빙력이 강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있다면 명의신탁 주식 해결은 8, 90%는 이미 끝났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안 그러면 2, 3일 후에 주식회사 우리나라로 넘어온 이 1억 원, 이것도 간접 증빙으로 증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주금납입 증빙이라고 하고요. 이 아까 별단 예금 처리한다라 했는데 별단 예금 처리에 대한 서버 유지 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주금납입을 내가 한 거에 맞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주거래은행 빨리 가셔서 이 양성훈 1억 원 별단 예금 처리했던 이게 아직 남아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14, 15년 되셨더라도 은행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 서버의 의무 보존 기간은 10년이지만 서버 그 용량을 위해서 가장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지워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주금납입 증빙을 생각지도 않게 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배당금의 실질 기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이 배당금의 실질 기속은 이런 거죠. 주주가 A, B, C, D가 있고, 네, C, D가 명의신탁이고요. A가 40%, B가 20%, 20%씩 다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A의 주식입니다. 원래 C, D가 갖고 있는 주식은, 그럼 우리가 배당을 1억을 실행하게 되면 1억을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4천은 A한테 기속되는 거고 B, C, D는 2천씩 기속될 겁니다. 여기에 이월에 배당금 원천징수 하시게 되죠. 15.4%. 그거를 뺀 돈을 각각의 주주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게 뭐 나중에 분리과세 한도를 넘어서 종합소득세를 내년에 신고하셔야 되고 거기에 또 건보료가 붙고 하는 부차적인 것들은 우선 배제하더라도 1억을 배당하게 되면 4천, 2천, 2천, 2천이 각각 주주에 기속되는 거죠. 그렇게 간 돈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겠죠. A 주주는. C나 D 주주로부터.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C, D는 종소세 신고 의무까지 생기게 되고 신고하게 되고 건보료도 붙고 하는 복잡한 세금 계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2017년, 18년부터는 배당금의 실질 기속을 이분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이걸 할 수 있으면 뭐 해야 되느냐? CD는 배당금 포기동의서를 쓰는 거예요. 배당금 포기동의서를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배당금이 기속되지 않습니다. 뭐냐? 포기동의서에 해당 주식은 A 거니까 이번 배당에서는 나한테 주지 말고 A한테 몰아주세요라고 배당금 포기동의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CD는 이 과정 없이 그냥 A한테 80%가 기속되게 하는 거죠. 네, 이게
증빙으로서 구속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명의신탁 그 해지 약정서가 있어요. 근데 이 명의신탁 주식 관련한 이 서식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 약정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의신탁 주식 사실 확인서라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해지 약정서가 또 나옵니다. 네, 이게 해지죠. 해지 약정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근데 가장 좋은 증빙은 명의신탁 주식 약정서겠죠. 약정서. 근데 저게 문제가 있어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이름이 다 들어가고 도장까지, 날인까지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첨부되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을 체결할 때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해당 시점이 언제였든 그때 당시에 종이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도장도 찍을 수가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인감증명서를 못 떼요. 그러다 보니까 명의신탁 주식 약정서가 인감증명서가 있는 건 증빙으로서 효력이 상당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못 떼기 때문에 증빙력이 없고요. 얘도 별로 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명의신탁 주식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의 실질 이속과 명의신탁 주식 사실 확인서를 하나로 묶어서 정기배당, 중간배당, 또 정기배당 이 2회에서 3회 정도에 이르는 증빙을 갖추게 되면 국세청에서 이게 명의신탁 주식이구나 확인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당금의 실질 이속과 명의신탁 주식 사실 확인서를 한 묶음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약정서, 사실 확인서, 해지 약정서는 모두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서 구비하시게 되면 증빙력이 강화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판결문. 법원 판결문은 변론 판결과 무변론 판결이 있고요. 이것도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변론 판결은 약 1,600 이상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왜냐? 두 분의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통상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 변론 판결로 가겠다, 무변론 판결로 가겠다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판사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앞서 나온 이러한 간접증빙 또 직접증빙을 구비하셔서 충분한 증거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이 판사님이 무변론 판결로서 이거는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통보해 줍니다. 판결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변론 판결로 가겠다라고 하면 항소하는 거죠. 항소하게 되면 판사님께서 무변론 판결로 1차 판결이 났지만 항소로 가게 되면 다시 변론 판결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법인 명의신탁 주식 세금 관련한 문제를 말씀드릴 때 왜 변론 판결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세금 문제 맞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됐든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우선은 제척기간이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제척기간이 뭐냐면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유효기간. 그래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라 그러면 국세를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통상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가 5년이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가 10년입니다. 그 외에는 7년 정도가 보통이고요. 대신에 명의신탁 주식과 관계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는데 증여세 제척기간이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 15년입니다.
15년. 예전에는 맨 처음엔 5년이었던 게 10년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15년이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의신탁 주식을 나중에 환원해서 가지고 올 때 나는 증여세도 내기 싫다라고 하면 이 15년이 지나서 가져오시면 돼요. 다만 아까도 제가 명의신탁 주식이 처음 발생했고 2000년에 법인이 설립했고 2005년, 2010년, 15년까지 증자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2000년은 15년이 훨씬 지났죠. 15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증자한 날짜를 기준으로 15년을 계산했어야 되고요. 여기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합치게 되면 15년 3개월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명의신탁이 있고 나서 15년 3개월 이후에 주식을 다시 회수해 올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하나, 이 증여세 외에 부과되는 세금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 가산세는 두 가지가 붙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얘는 증여세 나온 금액의 20%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있어요. 납부지연 가산세. 얘는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거는 10만 분의 25입니다. 25. 그 이후는 10만 분의 22예요. 이렇게 세율이 좀 조정이 됐고요. 얘는 뭐냐? 명의신탁이 발생한 날로부터 해지로 가져오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적치를 계산합니다. 네,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간주취득세가 문제가 돼요. 얘는 2023년부터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어요. 뭐냐? 간주취득세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주식을 사오면서 발생한 이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죠. 취등록을 요하는 자산. 그 자산에 대해서 2%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근데 지자체에서는 증여세 제척기간이 끝난 건에 대해서도 간주취득세는 부과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본래 간주취득세라는 건 주식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피디님 이해되세요? 네. 주식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건데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왔다라는 건 원래 주인이 남의 명의를 쓰고 있다가 다시 내 주식으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해지로 가져왔다라는 건. 그럼 주식을 사고 판 게 아니죠. 그냥 명의만 제대로 돌린 것에도 불구하고 해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제척기간이 15년 3개월인데 20년이 넘은 건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 부과할 때 기준은 뭐냐?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라 거래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송이 2023년부터 7건이 걸려 있습니다. 7건이 걸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회사가 승소할 거라고 봐요. 국세청 예규에도 간주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오는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소송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굉장한 딜레마로 작용하게 됩니다. 엄청난 로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이는 지켜보셔야 되고 이 간주취득세를 면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법원 판결문 중에 변론 판결로 가져온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간주취득세를 부과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주금납입 증빙이 확실한 건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리가 간주취득세는 대표님들 아시겠지만 장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자산 또는 회원권, 취등록을 요하는 자산에 대해서 장부가를 기준으로 2.2%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토지는 그대로겠죠.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으니까. 건물은 100억 주고 산 게 감가상각이 60억이 일어났다면 장부가는 40억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건설 중인 자산, 구축물까지 합산하셔서 간주취득세가 붙을 수 있는 자산이고 거기에 회원권까지 합산하시면 됩니다. 거기 2.2%를 계산해 보셔서 만약에 이 세금이 굉장히 크다면 아까 이런 간접적인 증빙, 뭐 주금납입 증빙이 확실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이 변론 판결, 법원의 판결문 중에 변론 판결로 가시면 간주취득세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자산, 또 회원권 이런 취등록을 요하는 자산이 거의 없다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작업보다는 간접증빙으로 주금납입 증빙, 그 다음에 배당금의 실질기소,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명의신탁 주식 사실확인서, 그 다음에 법원 판결문 중에 무변론 판결,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명의신탁 주식을 가져오실 때 가장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제 영상이 아마 길어지다 보니까 대표님의 잠깐 써머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간단히 핵심 사항들만 써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명의신탁 주식이 회사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요. 왜 발생이 되느냐, 이거를 지금 뭐 이렇게 역추적해 보면 예전에 상법상 기준인 발기인 제도가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세 번째는 신용상 대표님이 문제가 있을 때 명의신탁 주식을 주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발기인 제도는 96년 9월 30일까지는 7분의 발기인이 필요했고요. 이때 발기인은 법인 설립 최초 주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01년 7월 23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까지는 3분의 발기인이 필요했고요. 7월 24일부터 1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법인 설립하는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세 이찬합세 의무가 있는데 이건 아까 PD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셔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B, C, D가 다 가족이고 네, A가 아버지고 40%, 어머니가 30%, 두 자녀가 15%씩 갖고 있다 그러면 법인세 이찬합세 의무는 1억을 체납했을 때 아버님한테 4천, 3천, 그 다음에 1,500씩 이 귀속이 되는 게 맞는데 C, D 자녀가 주주지만 주총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에 근로자로 적이 없다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찬합세 의무가 2021년부터 성립하지 않고요. 대신에 자녀들이 안 낸 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추가적으로 알파씩 더 더해서 내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의신탁 주식이 있게 되면 문제점은 우선 명의를 빌려주는 분이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고요. 실질 주주가 명의 신탁자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문제점은 명의 수탁자가 마음이 변했을 때 그거를 환원해 오는 게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수탁자가 사망하시게 되면 이거는 그냥 양수도로 가져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라는 이 사실관계의 입증 문제가 쉽지 않고요. 네 번째는 자본거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자본거래의 위험성은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는 액면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후 증자할 때마다 모든 주주들은 액면 증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주식으로 확인을 받게 되면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처음 법인 설립했을 때는 시가라는 게 없죠. 그냥 액면가죠. 하지만 이후 액면 증자했던 건들은 모두 시가로 감안해서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이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양수도가 있는데 양수도는 대상자, 거래하는 대상자가 특수관계가 있느냐가 첫 번째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금전 거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갔다가 어떤 식으로든 뒤로 받든 어떤 식으로든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두 번째는 명의신탁 주식 해지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증빙력이 가장 강한 거는 법원 판결문 중에 변론 판결과 주금납입 증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금의 실질기속이 있고 명의신탁 주식 해지 약정서가 있는데 저는 해지 약정서보다는 명의신탁 주식 사실확인서를 두 번째 배당금의 실질기속과 한 묶음으로 증빙을 만드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정기배당 또 중간배당 이 배당 시기를 감안하셔서 증빙을 구비해 가시면 나중에 해지로 가져오실 때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문은 변론과 무변론을 저희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법원에 소를 신청하게 되면 판사님께서 보시고 이게 증빙력이 확실하다면 무변론 판결로 답을 내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변론 판결이 우린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변론으로 이게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게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시 변론으로 항소를 하셔야죠. 그럼 고등법원 가서 변론 판결로 답을 얻게 되는데 무변론 판결로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걸 확인을 받았다면 변론 판결로 가면 확실하다고 봐야죠. 대신에 한 번 더 소송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간주취득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간주취득세를 면하는 방법은 법원 판결문 중에 변론 판결과 주금납입 증빙이 확실하다면 간주취득세 안 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는 2014년에 국세청에서 이 대표님들을 위해서 만든 서비스고요. 환원을 최대한 빨리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대상 금액이 20억 이하라면 한 달 안에 답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20억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회를 거쳐서 답을 얻게 되는데 길어도 2달 안에는 답을 받습니다. 이때 조건은 신청 자격은 해당 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명의 신탁자나 수탁자 모두 발기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선 세무사님들은 이거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는데 이게 이 두 가지 증빙이 확실하고 대표님께서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게 확실하다면 100% 환원 보장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명의신탁 명의신탁 주식 해지로 가져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빙이 있는데 첫 번째 주금납입 증빙이 있고요. 주금납입 증빙은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별단예금 처리했던 거를 법인 설립 등기가 완성되고 나면 2, 3일 정도 소요 시간이 생기게 되는데 양성은 1억 원으로 들어있던 게 다시 주식회사 우리나라 통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양성은 1억 원이 직접 증빙이 되고 주식회사 우리나라로 들어온 2, 3일 후에 자금이 이동한 이력이 간접 증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당금의 실질기속이 있고 아까 제가 사실확인서, 명의신탁 주식 사실확인서와 한 묶음으로 증빙을 갖추라고 했고요. 통상 2, 3회 정도 증빙을 갖추게 되면 국세청에서 많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법원 판결문이 있는데 변론 판결과 무변론 판결이 있고 무변론 판결은 시장에서 통상 400만 원 정도 금액을 받고요. 변론 판결은 1600 이상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해지로 가져왔을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이 제척기간이라는 건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하면 국가가 이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세든 또 증여세든 이 제척기간 안에는 먼저 신고한 게 있더라도 어느 고객님께서는 세금을 덜 내신 것 같다. 다시 이만큼 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국세 부가 제척기간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해지로 가져왔을 때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이 부과하는 제척기간이 15년 3개월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15년 3개월은 마지막에 명의신탁이 있었던 건으로부터 15년 3개월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여세가 나오고 여기에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신고불성시 가산세 20%와 납부지원 가산세는 적치일 기준으로 2022년 2월 14일까지는 10만 분의 25, 2월 15일부터는 10만 분의 22로 부과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취득세라는 건 간주취득세의 부과 기준은 주식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2023년부터 명의신탁 주식 해지로 가져온 건
내 주식을 남의 명의로 했다가 다시 내 명의로 돌려서 내 주식을 그대로 확인받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식을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고, 이때 취득세 부과 기준은 부동산 자산, 회원권, 이 등기를 요하는 자산들이 해당하고요. 계정으로는 토지, 건물,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되고 회원권까지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2%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이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간주취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변론 판결과 주급납입 증빙이 확실하다면 피할 수 있다라고 오늘 강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이 많지 않다면 아까 제가 배당금의 실질기속과 명의신탁 주식 사실확인서를 한 묶음으로 해서 2번에서 3번 정도 증빙을 갖추시게 되면 명의신탁 주식 해지로 가져오는 게 가능하고요. 간주취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급납입 증빙이 확실하고 또는 법원 판결문 중에 변론 판결을 받으시면 간주취득세 부과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으로 정리하고요. 대표님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